안녕하세요, 모토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데는 강원도 정선인데요. 여기서 토요타가 행사를 열었어요. 크라운인데 토요타에서 가장 처음으로 내놓은 세단이거든요. 이게 1955년도에 나와가지고 벌써 16세대를 맞이한 차인데, 이번에 16세대 때 4가지 형태로 차를 냈대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 먼저 낸 차는 이렇게 크로스오버 형태를 먼저 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1955년 때부터 냈다고 한들 그동안은 일본 내수 시장용으로 크라운을 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할 시간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사실 첫 번째 크라운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크라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죠. 자, 이 크라운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 옆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는 크로스오버이기 때문에 루프라인이 굉장히 유려해요. A필러부터 위쪽까지 둥글게 올라와서 트렁크 꽁무니까지 이렇게 유려하게 길게 루프라인이 빠져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토요타에서 볼 수 없었던 라인이기도 하죠. 크라운이 이번에 나오면서 좀 도전과 혁신을 많이 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런 요소들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차는 크로스오버이기 때문에 클래딩을 대놔서 차체가 한 단계 더 높아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휠을 보니까 엄청나게 커요. 21인치나 되는데 약간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놔가지고 번쩍번쩍하는 게, 차체가 약간 더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인치 휠을 끼워놔서 뭔가 자세가 딱 잡혀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모습을 한번 보러 가시면요, 저는 이제 크라운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크라운 로고. 토요타 로고를 빼고 이 크라운을 넣었다는 거는 약간 이 브랜딩을 달리해서 토요타랑은 약간 느낌을 다르게 주겠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겠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앞모습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앞에 그릴 형상이나 이렇게 검은색 장식으로 옆으로 쭉 찢어놓은 거, 이런 것들 그동안 우리가 토요타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잖아요. 심지어 이런 라이트 형상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예전보다 슬릭해져가지고 더 스포티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아발론 같은 느낌을 약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 아발론을 약간 대체하려는 느낌을 준다는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크기나 이런 포지션 같은 것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를 달리했다고 해서 토요타에서 방금 얘기하기를 이 크라운 브랜드를 독자적인 브랜드로 판단하고 이번에 상품 설정을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자인 쪽에서는 여전히 토요타의 느낌이 많이 묻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모습으로 가볼게요. 뒷모습에서 특히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뒷모습이 진짜 이 차의 가장 백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대중적인 차를 디자인할 때 이 앞모습에다가 힘을 빡 줘요. 왜냐하면 사진빨도 잘 받고 뒤에서 다가오는 차의 존재감을 느끼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 차는 뒷모습에 그런 임팩트가 더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쭉 이어지는 일자의 리어 램프, 이런 것들도 잘 반영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가니쉬를 넣어놔서 이 코퍼색이랑 반전을 이루니까 더 강렬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크라운 레터링도 넣어놨고, 그리고 여기에 E4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오늘 시승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거든요. 조금 이따 경험해 볼 건데, 이 차는 앞바퀴만 굴리는 게 아니라 뒷바퀴 쪽에도 모터가 들어가 있는 E4 시스템을 적용해 놔서 4바퀴 전체를 굴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시승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차에서 최대의 단점을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일단 이 트렁크 여는 버튼이 가운데가 아니고 약간 옆에 틀어져 있어. 이것부터 에라야. 열어봐. 근데 전동식으로 열리면 그래도 용서가 되거든? 솔직히 수입 준대형 세단이잖아. 근데 이게 전동이 아닌 거는, 이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와, 실내 타려고 봤는데 벌써 이 크로스오버기 때문에 이 바닥면이 엄청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 일단 실내를 앉았을 때 느껴지는 거는 되게 수평적인 느낌이 많이 느껴지네요. 대시보드가 수평적인 라인을 쭉 펼쳐놔서 확실히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토요타가 드디어 이렇게 플로팅의 디스플레이를 넣어놓고 가운데도 계기판 다 LCD를 사용했네요.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는 아니고 계기판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형상인데, 이런 게 오히려 확 이어지는 것보다 시인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햇빛을 한번 막아주니까 이런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기어 노브도 좀 눈에 띄는데, 최근에 나오는 렉서스에 많이 사용하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기어 노브를 사용했어요. 토요타인데 이렇게 드르륵 안 하는 전자식 기어를 사용한 부분도 이거 차별 포인트 같아요. 확실히 고급화 신경을 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재감을 보면 이 대시보드 상단은 플라스틱인데 다른 부분들은
다 부드러운 또 우레탄을 사용했네요. 이렇게 아래쪽까지도 꽤 부드러운 걸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23년에 나온 신차인데 역시 일본차스럽게 약간은 또 약간 구식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스티어링 휠 같은 부분이 대표적인데, 스티어링 휠이 최근에는 에어백도 조그맣게 만들면서 되게 슬릭하고 얇게 만드는 게 디자인 추세잖아요. 그래서 버튼도 최소화해서 이 딱 손잡이 연결되는 이런 스포크 부분에만 넣게 마련인데, 이 차는 버튼도 엄청 뭉치가 두껍게 되어 있고요. 앞에 에어백 뭉치도 두껍게 되어 있어서 약간 옛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약간 구식 같아 보이는 그런 요소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차기 때문에 이런 수납 공간 같은 것들은 넉넉하게 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가운데 센터 콘솔을 열어봐도 이런 거 진짜 잘해놓는 것 같아. 토요타 렉서스가 항상 잘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칭찬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열었을 때 안쪽에 공간이 넓은 거랑,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반대로도 열 수 있는 거, 이런 부분 확실히 칭찬하고 싶고, 앞좌석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2열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 차가 크로스오버 형태의 이 유려한 루프라인을 가지고도 1열 지금 제 기준으로 맞춰놓은 거잖아요. 제가 앉은 키가 상당히 큰데 이 차가 의외로 2열 좌석에 앉을만 합니다.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제 기준에 맞춰놓은 시트인데도 이 정도 남고요. 보통 분들이라면 주먹 한두 개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는 2열 무릎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앉았을 때 제가 세단이나 크로스오버를 타면 머리가 항상 닿아요. 근데 이 차는 의외로 머리 공간이 꽤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실내 공간 구성을 잘 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루프라인을 너무 유려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기를 움푹 파놨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머리가 안 닿고 앞으로 조금만 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닿을 수도 있다는 점. 어쨌든 뭐 앉았을 때 고개를 숙이고 앉는 것보단 나으니까 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토요타 크라운 운전대를 드디어 잡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타고 있는 차는 우리나라에 토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가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얹고 출시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한테 좀 익숙한 2.5리터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버전이랑 고성능을 발휘하는 2.4리터 하이브리드 버전을 같이 출시했는데, 제가 먼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차는 2.5리터 가솔린 하이브리드 버전을 먼저 타고 있습니다. 이 차에 얹어져 있는 파워트레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합산 출력은 240마력을 발휘해요. 되게 익숙한 출력 수치죠. 엔진 출력은 180마력 정도를 발휘하는데요, 모터 출력은 앞쪽에 120마력 정도를 발휘하는 모터를 달아놨고 뒤쪽에는 50마력 정도 발휘하는 모터를 달아놨습니다. 네 바퀴를 굴려서 가속을 하는 건데, 지금 가속하면서 느껴지는 감각은 고속도로 위에서 그런지 인상적인 수치는 아닌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느낌 있잖아요. 가속 페달을 밟아도 좀 확 와닿지 않는 이 가속 감각, 이게 여전히 좀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RPM을 좀 높였을 때 에키슨 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이 진짜 고질적인 문제, 엔진의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이칩니다. 파워를 높였을 때 이 엔진 질감이 진짜 거친데요. 요즘에는 보통 4기통 엔진을 만들 때 되게 부드럽고 정수성을 강조하는 세팅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한 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에킨슨 사이클 엔진은 여전히 좀 거칠게 느껴진다는 점, 이런 점은 좀 단점으로 다가와요. 출력이 약간 더디게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출력이 부족한 수치는 아니에요. 이 차의 무게가 1800kg 정도가 나가는데 이 무게를 감당하기에 이 합산 출력 240마력이 그렇게 부족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보통 에킨슨 사이클 엔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가솔린 엔진보다 출력이 좀 낮게 다가오는 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앞에 달린 120마력의 전기 모터가 많이 커버를 쳐주는 거죠. 2포 시스템이 달리면서 뒤쪽에 모터가 50마력짜리가 추가됐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속도가 높아졌을 때 또 한 번 더 쳐주는 이런 가속 감각은 예전에 제가 느꼈던 앞쪽에만 달려있는 일반적인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는 가속 감각이 확실히 좋은 게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승차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본적인 하체 세팅 자체는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토요타를 타면서 느꼈던 그 감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까지도 되게 보들보들한 쿠셔닝을 굉장히 많이 넣어놔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엉덩이부터 이 하체 감각까지 이중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 코스가 고속 코스밖에 없어가지고 뭐 하체 감각을 본격적으로 느낀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잘한 요철 같은 것만 좀 느껴볼 수 있는 수준인데 어쨌든 되게 부드러운 세팅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시속 100km 수준으로 달리고 있는 와중에 만나는 자잘자잘한 요철들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수준이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차에 신겨져 있는 휠 사이즈가 21인치나 되는데 이렇게 큰 휠을 끼워 놓고도 이 정도의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이 하체에서 잔진동을 받아주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던 크라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크라운은 일본 내수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에 일본 내수 시장에 맞게 좀 부드럽더라도 되게 물침대처럼 좀 더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일본에 갔을 때 택시 같은 걸 타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시트부터 하체 감각까지 아주 물컹물컹해가지고 시내에서 마냥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거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말랑한 건 아니고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 잔진동들을 먹어주면서 오랜 시간 주행을 해도 편안하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차가 원래는 일본 내수 시장을 원래 겨냥한 차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차체 형상을 4가지로 내면서 우리나라로 가져온 차는 크라운 크로스오버 형태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 파워트레인 구성이나 전반적인 구성을 보면서 이 차가 진짜 크라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라운은 아발론이랑 다르게 앞바퀴 굴림이 아니라 뒷바퀴 굴림을 기본으로 하는 차였잖아요. 크라운 크로스오버로 오면서 앞바퀴 굴림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런 것부터 그리고 이 지금 느껴지는 승차감, 장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놓은 세팅, 이거는 누가 봐도 아발론을 겨냥한, 아발론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아무리 봐도 이 연료 효율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운전자를 교대하기 전부터 달려온 거리를 보면은 지금 72km를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리터당 18.4km를 달릴 수 있다고 지금 계기판 트립상에 찍혀있죠. 지금 또 올라갔네. 18.5km. 우리나라에서 복합연비 인증을 받은 수치를 보면은 21인치 휠을 끼고도 17.2km를 달릴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리터당요. 그런 거랑 감안해봤을 때 고속 구간을 지나서 시내 구간을 조금만 더 달리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높은 연비를 기록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다음에 토요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나볼 차례거든요. 그 차를 타면서 이 차를 고성능으로 바꿨을 때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지 좀 비교 지점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바꿔서 2.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로 옮겨 탔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합산 출력이 무려 347마력이나 내는 조합으로 지금 꾸려져 있습니다. 앞쪽에 엔진에서 일단 출력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엔진 출력만 일단 269마력 정도로 기존 대비해서 거의 90마력 정도가 상승한 수치예요. 그러면서 이 모터 구성에서 기존의 2.5L 하이브리드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유성 기어를 넣으면서 모터 2개를 박아가지고 그 앞쪽에 모터가 120마력 출력 정도를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터 구성은 오히려 앞쪽에 들어가 있는 모터의 출력은 줄어들었습니다. 83마력 정도 되는 모터가 앞쪽에 들어가고 뒤쪽의 모터는 오히려 출력이 증가해서 80마력 출력을 내는 모터가 뒤쪽에 추가됐어요. 그러면서 토요타에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 뒤쪽으로 출력을 기존보다 더 많이 보내줄 수 있다, 이런 걸 되게 자랑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체감적으로 한번 느껴봐야죠. 와! 아, 그러네.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출발하면서 앞쪽에 휠 스핀이 일어날 정도로 출력을 한 번에 와락 쏟아내거든요. 근데 토요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륜구동의 파워가 전달되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 269마력의 엔진 출력이 앞쪽으로 와락 출력을 쏟아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성 자체는 아무리 모터를 뒤쪽에 박아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앞바퀴 굴림의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모터가 뒤쪽에서도 밀어주긴 하니까 다행히 토크 스티어를 느끼기는 힘들어요. 이런 안정감 측면에서는 또 출력을 쏟아내는데 장점이 분명히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주행 감각이 또 2.5리터 버전이랑 많이 다른데 이 차의 무게가 2.5리터 대비해서 거의 170kg 정도가 무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감각도 부들부들한 느낌을 가져가는데 조금 더 고급지면서 묵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철 같은 걸 넘더라도 확실히 아래쪽으로 착 깔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늘어난 무게가 이 위쪽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서 느껴진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차가 출력을 많이 상승시키면서 어쨌든 손해본 게 되게 커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연료 효율에서 손해본 게 되게 큰데 기존의 2.5리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7.2km를 리터당 달릴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인증받은 복합 연비가 11km밖에 못 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 놀라운 연료 효율이 여기서는 약간 퇴색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랬던 배경에는 사실 이 변속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제가 토요타 하이브리드를 탈 때마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그 유성기어 시스템 있잖아요. eCVT라고 말하는 그 유성기어 시스템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 출력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유성기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토크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 6단 자동 변속기를 넣어 놓은 건데 지금 달리면서 느껴지는 감각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동력 전달이 되고 엔진과 바퀴 사이 변속기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 맞물리는 이런 감각들도 토요타스럽지 않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아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어놓은 차를 타면서 지금 변속이 되는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자, 다운시프트. 근데 꽤 빠른데? 지금 계기판에 RPM 게이지가 안 보여가지고 이게 빠른지 아닌지 시각적으로 와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맹점이 있긴 한데 지금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 해볼게요. 다운. 지금 바뀌었어. 바로 다운. 바로 바뀌었지? 업. 바뀌었어. 업. 바뀌었어. 꽤 빠르다니까? 확실히 지금 2.4리터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로 와서는 모든 시스템들이 약간은 조금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염두에 두고 세팅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지금 타러 오기 전에 이 차를 설계한 그 총괄 PM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4리터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가속감이나 전반적인 성능 측면에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차답지 않게 약간의 펀치력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놀랍네. 확실히 토요타 기준으로는 상쾌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토요타 기준이라는 점. 본격적인 성능은 이제 제가 코스에다가 와인딩 도로를 좀 넣어놨는데 그 와인딩 코스에 들어가서 조금 더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와인딩길에 들어왔습니다. 와인딩길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 차에 가변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요타의 가변 서스펜션이 웬 말이야. 일단 좀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일단 바꿔가지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있네요. 아까 맨땅에서는 주행 모드를 바꿨을 때 확 와닿는 게 별로 없었는데 와인딩에서 느끼는 걸 한번 해보니까 꽤 버티네? 분명히 아까 낭창거리나 체 세팅이었는데 지금 속도가 꽤 높은데 이걸 버틴다니까요? 이 347마력의 출력과 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끈덕지게 지금 바닥을 물고 늘어지면서 코너 앞에도 헤어핀인데 돌아 나가 볼게요. 이런 게 진짜 재밌어. 밀어볼게. 출력으로 밀고 나간다? 와, 분명히 지금 라인이 부풀어 오르긴 했거든요. 언더스티어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출력을 계속 바닥으로 분출시키면서 밀고 나가요. 한 번 더? 이런 길 더 어렵거든? 밀고 나간다니까. 이거 봐. 지금 토요타가 크라운에다가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아까는 앞바퀴 굴림 차의 특성이 많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이런 코너링으로 들어와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들어오니까 이런 특성이 사륜구동 세팅으로 많이 느껴지게 합니다. 전반적인 세팅이 전륜구동보다는
지금 느껴지는 건 확실히 사륜구동에 가까워요. 또 한 번 더. 이것 봐, 안쪽으로 밀고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 차를 타기 전에 타이어를 한번 살펴봤는데 타이어가 이상하게도 2.5L 하이브리드에 신겨진 타이어랑 똑같았어요. 이 트레드폭은 225mm로 앞뒤 전부 다 똑같은 사이즈가 신겨져 있는데 브리지스톤에 투란자가 끼워져 있거든요. 이 타이어는 일상적으로 편안한 승차감을 끌어내는 그런 타이어인데 이렇게 출력을 높였을 때 분명히 달리는 이런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을 하려면 조금 더 고성능 타이어를 껴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도 언더스티어가 안 날 수 있게 좀 더 바닥을 더 쥐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길 돌아 나갈 때 여기서부터 벌써 미끄러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미끄러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차체 무게가 1900kg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의 횡가속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무너진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타이어를 바꿀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크라운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사자마자 이 타이어를 바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파워트레인 세팅이나 이 하체의 가변 서스펜션이 작동했을 때 느껴지는 감각은 분명히 이건 스포츠 주행을 약간은 염두해 둔 세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그립의 타이어는 필수인 것 같다. 그래야 이런 와인딩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 제외하고 나면은 차체 밸런스라던가 이 코너를 돌아 나가면서 느껴지는 파워트레인의 출력 전달 느낌들, 이런 것들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토요타가 괜히 이 듀얼 부스트 시스템을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납득이 간다. 이번에 크라운이 나오면서 가격이 약간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크로스오버 형태로 해서 차체를 높여놓고 출력을 그랜저보다 많이 높였다고 한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풀옵션을 다 넣고도 5천만 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2.5L 하이브리드 가장 기본형이 5,67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6,48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그랜저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조금 더 많은 재미 요소들을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와인딩 도로를 달렸을 때도 충분히 안정감을 바탕으로 재밌는 드라이빙을 할 수 있어야지 이 가격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면서 느껴지는 이 감각들은 그 가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돌아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 하나, 타이어만 바꾼다면요. 브리지스톤에 포텐자만 끼워도 이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는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ECVT라고 말하죠. 그 유성 기어가 주는 이질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엔진과 모터가 계속 교차해서 작동을 하면서 충격 없는 자연스러운 출력 전달을 오가는 그 느낌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스포츠성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근데 토요타가 대중차에도 스포츠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를 지금 이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저라면은 돈을 조금 더 내고서라도 지금 2.4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고를 것 같은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 토요타에서 얘기하기로도 그동안 크라운이 걸어왔던 길들이랑은 사뭇 다르게 도전하고 혁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2.5L에서는 약간 갸우뚱했지만 이번에 2.4L 하이브리드를 타면서는 확실하게 그런 부분까지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마냥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차를 타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차의 가격이나 전반적인 상품성 측면, 애매해 보였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결론은 토요타 하이브리드 생각보다 많이 스포티해졌다. 그래서 그랜저를 두고 이 차를 살 것 같냐? 잘 모르겠는데요.